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슬라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하기 전 우선 발과 관련한 작은 정보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발은 우리 몸을 작게 축소해 놓은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을 잘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여러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발은 하루 종일 우리를 걷고 달리게 하며 서 있을 수 있게 하고 중력이라는 힘이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버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온종일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압하는 도구나 기계가 따로 있기도 하고 발만 마사지를 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렇게 발에 관해 주저리 늘어놓은 것은 하는 일이 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부터 발과 연관이 깊었으니 나름 집안의 가업을 이어왔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구두닦이였는데요. 어려운 집안 살림에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가방 하나를 들고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원에 머리를 자르는 사람들 시장 주변을 다니며 양복을 차려입은 어른들에게 다가가 구두를 닦으라고 권유하며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평생 닦은 구두만 해도 수천 켤레는 거뜬히 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의 구두를 닦다 보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알 것 같다고 말하고는 했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구두만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걸까 싶었는데요. 제가 아버지를 따라 구두 일을 해보니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사람들의 구두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웬 남자가 사람들을 슬쩍 쳐다만 봐도 직업부터 형제 관계 등까지 다 알아맞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가지고 있는 물건,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 등으로 알아봤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에휴,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알아 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단 구두를 보면 다들 취향부터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코가 뾰족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발볼이 넓어서 널쩍한 형태를 선호하기도 하죠. 무난한 검정을 좋아하거나 과하면 부담스럽지만 은근히 패션에 관심이 많아 붉은색이나 갈색 등을 신는 분들도 있어요. 눈에 확 띄는 것을 좋아하는 멋쟁이들은 흰색을 신기도 하고요. 소재도 저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내자, 어떤 분은 정말 좋은 고급 가죽, 가끔 스웨이드를 신는 사람들도 있고 광택이나 끈이 있는지 없는지 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죠. 어떤 소재와 디자인의 신발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축은 어느 부분이 많이 닳았고 양쪽 신발의 낡은 정도가 같은지 등으로 평소 걷는 모습이나 성격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두를 사는 이유나 주기 등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신발이라는 게 우리 발을 보호하는 역할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람들 삶의 많은 부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얽힌 인연으로 구두 박사가 되었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알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구두를 닦던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힘이 들어 보여 따라다니던 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도 어릴 때부터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일을 다녀서 그런지 아버지는 또래 어른들에 비해 빠르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손목은 물론 손가락, 어깨, 팔, 다리, 그리고 허리까지 아프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버지가
매일 좁은 의자에 앉아 사람들의 구두를 닦는 것을 지켜보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아버지를 찾아가 구두 닦는 일을 도왔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구두를 닦는다고 하니 사람들의 관심이 크기도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도 저를 보고는 여기서 닦아야겠다라고 하며 길가에 앉아 구두를 닦는 안쓰러운 아버지의 아들을 일부러 찾기도 했죠. 아버지 덕분에 구두를 닦는 일부터 신발에 관련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것은 바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지 몇 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혼자서 힘들게 저를 키우셨어요. 혼자 일하며 아이까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노고를 헤아릴 수 있죠. 그렇다고 집안이 여유 있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돈이라도 많으면 일하는 분을 쓰거나 어디다 애를 맡기기라도 할 텐데 그럴 수도 없었어요. 집안일부터 요리까지 전부 아버지의 손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매일 열심히 나가 일하면서도 아이 하나 키울 돈이 부족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셔야 했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늘 생각했어요. 솔직히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들면 다른 사람 생각 같은 건 하지 않게 되잖아요. 무엇보다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우선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늘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버지가 꾸준히 하셨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동네 어르신들 구두를 닦아드리는 거였어요. 물론 부유하거나 형편이 좋은 분들 말고 자기 신발 닦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불편하거나 가난한 분들에게요. 지나가다 낡은 신을 신은 어르신을 보면 구두가 아니어도 자기가 신발 좀 정리해드린다고 닦아드리고 바닥이 들뜨거나 떨어졌다면 손질을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사는 곳을 찾아가 신발을 닦아드리기도 했죠. 저희 옆집에는 20대 후반의 형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몸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형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거의 매주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듣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다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취업은 잘 되지 않았나 봐요. 면접에서 돌아오는 형의 얼굴은 늘 어두웠거든요. 아버지는 형이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구두를 닦아주고는 했어요. 물론 비용도 한 번 받지 않고 공짜로 말이죠. 나는 회사 면접 같은 거 본 적 없지만 오시는 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구두까지 깨끗한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 사람이 얼마나 깔끔한지를 볼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관찰하는 거라고 양복쟁이들이 구두 닦으러 자주 오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면접 볼 때 늘 구두를 깨끗하게 하고 가야 해. 어차피 나는 맨날 하는 일이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옆집 살면서 이웃 좋다는 게 뭐겠어. 늘 자기 구두를 공짜로 닦아주는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에 형은 몰래 면접하러 가려고도 해봤어요. 하지만 아침에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형을 보면 아버지는 무조건 불러세워서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서 보내고는 했죠. 그런 아버지의 노력이 통한 걸까? 형은 얼마 후 자신이 정말 원하던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저보다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기대를 안 하고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내내 한 분이 제 구두를 계속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면접장을 나올 때 아침 일찍 깨끗한 구두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게 합격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기대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감사해요,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면접에 합격한 거나 다름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형은 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는 자기 덕분이 아니라 형의 능력을 좋게 봐준 덕분이라며 웃으셨죠. 그리고 꼬박 1년을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던 형은 좋은 여자분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어요. 물론 상견례에 가기 전에도 아버지는 형의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주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친 후 어머니를 모시고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그동안 받았던 마음을 꼭 갖고 싶다며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이고,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구두 닦기가 신발 좀 닦은 거로. 뭘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제가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그 덕분에 예쁜 아가씨도 만나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이사도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 구두 닦아주시면서 한 번도 돈도 안 받으셨잖아요.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부디 받아주세요. 아직은 새 가정 꾸리고 어머니 모시느라 이게 최선이네요. 작은 마음이지만 받아주세요. 형이 안 받으면 자기 이사 못 간다고 우기는 바람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돈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가 두툼하지는 않아서 큰 돈은 아닌 듯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친절을 갚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늘 누군가를 도와주는 아버지의 마음도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친절이란 저렇게 큰 힘이 있는지 그때 어렴풋이 배울 수 있었어요. 꼭 대가를 바라서가 아닌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이 놀라웠죠. 저는 그게 아주 큰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굉장한 유산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친절과 성실함은 제가 아무리 써도 닳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것이거든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땅이나 물건도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망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은 시간이 흘러 사라지거나 닳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중에 아버지는 아는 분에게 가방을 수선하는 법도 배웠어요. 미장원 옆에 있는 작은 가판대에서 구두를 닦던 저희는 나중에는 조그만 가게도 빌렸어요. 아버지 몸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곳이었지만 젊은 시절부터 힘들게 모은 돈으로 얻은 공간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은 곳이라도 저희 부자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의미가 깊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젊은 시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아버지는 오래 사시지 못했어요. 제가 20살쯤, 아버지는 63. 지금으로 치면 한창 때인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었어요.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랑 저 단출했던 집안이라 조문객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는데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같이 지내시던 분들은 물론 아버지가 도와주었던 옆집 형도 자식들과 함께 찾아오고 도움을 받은 어르신의 자녀들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왔어요. 너도 나도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혹은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이렇게나 많은 분에게 기억되는 사람이라니 우리 아버지 그동안 참 잘 살아오셨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게 외롭고 쓸쓸하지 않으시겠다. 참 따뜻하고 보람되시겠다 싶었죠. 이미 먼저 떠난 어르신들도 아버지를 잘 맞이해 줄 테니 그곳에서는 어머니도 다시 만나 살아계실 때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눈물바다일 것 같던 장례식은 슬픔 대신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가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며 아들로서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했죠. 비록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아버지의 길을 따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잘 아는 건 구두다 보니 할 수 있는 일도 그거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구두 닦기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직업이에요. 다들 집에서도 구두를 한 번씩 닦아본 적이 있어서 그냥 약품으로 열심히 닦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두 닦는 것을 배우려 일본,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고난 손재주도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손재주는 물려받지 않았나 봐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조만 해서 저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직접 해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말로는 진짜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구두 하나를 몇 시간 동안 닦아도 광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닦는 구두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구두 닦기를 하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아버지를 믿고 찾아왔던 분들도 아쉬운 소리를 했거든요. 아이고, 열심히 깨끗하게 잘 닦아주기는 했는데, 네 아버지가 닦을 때랑, 이야, 뭐가 좀 다르네. 괜히 더 운영했다가는 아버지가 남긴 높은 명성까지 해를 입힐 것 같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구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에는 아쉽기도 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죠. 그리고 아는 분이 큰 구두 공장에 일자리가 났다고 소개를 해줬는데요. 서울에 있는 곳이라 오래 살던 고향을 두고 떠나야 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말리지 않고 떠나라고 하셨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집과 가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가게를 정리한 돈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아 작은 쪽방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서울로 상경했을 때 만났어요. 제가 얻은 쪽방은 단층 건물에 가운데 통로를 두고 쭉 방이 마주보며 늘어선 곳이었는데 아내는 그때 앞에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보육원에서 미용 기술을 배워서 나왔다는 아내는 혼자 지내면서 미용실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6개 정도의 방 중 다른 이웃집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신기하게 아내랑은 아침 저녁으로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면서 대면대면하게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얼굴을 마주하니까 가벼운 대화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다, 나쁘다, 이따가 비가 온다더라. 그렇게 소소한 대화를 시작으로 저희는 차츰 가까워졌어요. 저희는 가족도 없었고 둘 다 타지에서 와서 친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로 앞집에 살면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서로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가볍던 눈인사가 어느새 소소한 대화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
밥 한 끼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매일 마주하던 저희는 나중에 연인으로 이어졌고 1년 반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부족한 살림이라 거창한 결혼식도 없고 화려한 신혼여행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들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근처 고깃집에서 밥을 먹은 게 다였죠. 그래도 쪽방을 벗어나 둘이 살림을 합쳐 방 하나짜리 월세를 얻었어요. 비록 지금은 우리 수중에 별로 가진 게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공주님이 찾아왔어요. 딸이라는 걸 알자마자 얼마나 탄성을 질렀는지 몰라요. 아빠들은 다 딸바보라는 말이 맞나 보더라고요. 아들, 딸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공주님이라는 이야기에 기분이 진짜 좋았거든요. 처음 마주한 딸은 정말 작았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쁜지는 잘 모르겠다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희 부부는 알 수 있었죠. 앞으로 저희의 모든 삶이 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걸요. 아이가 태어난 후 저희는 2배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 전에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제는 책임져야 할 자식이 생겼다는 부담감이 지쳤던 몸도 일으키더라고요. 이악 물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 방 2칸짜리 집도 샀어요.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가 맨손으로 이뤄낸 결과였기에 뿌듯함이 남달랐죠. 딸도 자신의 방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차근차근 꿈을 이뤄나가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앞으로 행복한 미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아내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운전자가 어두운 밤길에 과속하다가 아내와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고 저희가 꿈꾸던 행복한 미래가 눈앞에서 사라졌죠. 그렇게 세상에는 이제 딸아이와 저만 남았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딸을 아버지 혼자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매일 엄마가 해주던 예쁜 머리도 아빠는 서툴기만 했고 속옷이나 여성용품을 사는 일도 쉽게 부탁할 수가 없었죠. 딸이 자랄수록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는 딸이라 제 나름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우리 딸은 너무 착해서 아버지가 마냥 서툴기만 하는데도 짜증이나 화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센스 있게 용돈을 달라고 말하고 혼자서 책을 보면서 머리하는 법을 배우고 시킨 적도 없는 밥과 반찬을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나가서 고생한다고 청소며 빨래 집안일을 해둘 때면 괜히 못난 아비를 만나 딸아이가 고생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저희는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제가 다니던 구두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아직 딸아이 키우고 공부시키려면 일자리가 필요한데 큰일 났다 싶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딸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이번 기회에 구두 가게를 차리면 어때요? 구두 가게? 아버지 예전에 구두 가게 차려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처럼 구두 닦는 재능은 없어도 판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에 엄마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저 다 크고 나서 작은 구두 가게 하나 차려서 오순도순 살고 싶다고. 어쩌면 이번이 그 기회일지도 몰라요.
엄마 보험금 받은 것도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잖아요. 엄마도 그거 그대로 통장에 쌓아두고 있는 것보다 아버지 꿈을 이루는 데 쓰면 훨씬 행복할 거예요. 아, 아니다. 그건 너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낼 때 아버지도 참 그런 건 걱정하지 마요. 나 공부 잘하니까 대학은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면 되고 시집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가면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 구두 가게가 엄청나게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대박 나면 대학 등록금이고 결혼 비용이고 다 해결되는데 나는 아버지가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그걸 바랄 거예요. 딸아이의 적극적인 설득에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구두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마침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형님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둘이 힘을 합쳐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그 형님은 어릴 때부터 구두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성품을 떼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직접 만든 구두를 팔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실력을 발휘해 한쪽에서는 구두를 닦고 수선하는 것도 하기로 했죠. 작은 가게였지만 판매부터 클리닝, 수선까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가게 운영이 처음이라 서툰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사업을 시작하다니 감동이었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제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준 딸에게도 정말 고마웠어요.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싶었죠. 다행히 가게는 엄청난 대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끔은 판매보다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한 명이라도 손님이 찾아와 준다는 게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공부 잘하던 똑똑이 딸은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무려 장학금을 받으면서요. 아버지는 중학교만 겨우 졸업했는데 우리 딸은 누굴 닮아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장하다 장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아버지가 잘 키워준 덕분이지. 이제 겨우 대학 합격한 건데요, 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가야지. 아버지 혼자서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는데 내가 얼른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딸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는 매출도 나쁘지 않게 나오기 시작했죠. 몇 년 후, 같이 일을 하던 형님은 구두를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며 해외로 떠나겠다고 했고, 저는 혼자 남아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그 형님 덕분에 구두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만드는 법도 이제는 꽤 능숙해서 혼자서도 거뜬했죠. 시간이 흘러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우리 딸 처음 면접 보러 가는 구두도 제가 직접 만들어줬어요. 예쁜 신발 신고 좋은 곳으로 가라는 마음으로 가죽부터 꼼꼼하게 골랐어요. 딸은 이렇게 편한 구두는 태어나서 처음 신어본다면서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좋은 신발 덕분인지 원하던 회사에도 한 번에 합격했죠. 회사가 경기도라 자취하게 되면서 딸과 멀어진 것은 아쉬웠지만 원하던 곳에 한 번에 합격해서 다행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가게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영업시간도 길어지고 휴무일도 따로 없었죠. 집에 가도 혼자라 외롭고 쓸쓸해서 최대한 늦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일요일 저녁이라 다른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저는 혼자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늦은 저녁, 어르신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어르신은 매장 안을 한참을 두리번거리면서 주머니 안에 손을 넣은 채로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이, 그게 말입니다. 어르신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망설이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어르신의 표정이 애절하고 안타까워 저는 괜찮다고 편하게 이야기해 보시라고 말했어요. 그게 제 손주놈이 이번에 취직해야 해서 면접을 보는데 구두가 없어서 사주고 싶은데 내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2만 원밖에 없습니다. 매일 5천 원씩 꼭 갚을 테니까 혹시 구두 하나만 팔면 안 될까요? 각서라도 쓰라면 쓰겠습니다. 매일 와서 꼭 현금으로 갚을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부모 떠나고 제가 평생을 돌본 녀석이에요.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살림에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입히고 키워서 이번에 구두만큼은 그래도 멀끔한 걸 사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부탁할게요. 절대 돈 안 떼어먹고 꼭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매일 와서 5천 원씩 꼭 갚겠습니다.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2만 원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눈물이 글썽이는 듯한 두 눈에 바들바들 떨리는 손에서 그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손주이기는 해도 부모 없이 자식처럼 키운 애가 면접을 하러 간다는데 구두 한 켤레라도 번듯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저도 1년을 꼬박 딸아이를 위해 구두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돈인 걸 알면서도 손주를 위해서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들어온 용기까지 도저히 그냥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워본 사람으로서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었죠. 이야, 정말요? 쟤도 얼마 전에 제가 만든 구두 신고 좋은 회사에 합격했는데 잘 찾아오셨네요. 우리 집 신발 신으면 다들 잘 되더라고요. 마침 저희 가게가 지금 할인을 크게 하고 있는데 진짜 잘 오셨어요. 손주분 신발 크기는 아세요? 여기 이 신발이 면접용으로 인기가 많은데 어떠세요? 그 녀석 발이 270이에요. 아유, 이 구두 아주 예쁘고 좋네요. 얼마일까요? 이게 지금 세일 중이라 원래 22,000원이거든요. 근데 제 딸 생각도 나고 할아버지가 손주 면접을 위해서 사주신다니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기분이니까 2,000원 빼드릴게요. 나 2만 원만 주세요. 예? 아, 이게 2만 원이면 된다고요? 네, 저희 가게가 저렴한 거로 이 근처에서 유명하거든요. 어르신은 필요한 신발 없으세요? 제가 서비스로 드릴 수 있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손주 녀석 면접 볼 때 신을 구두만 있으면 돼요. 아유, 근데 이게 정말 2만 원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가 1년에 두세 번 세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마침 딱 잘 찾아오셨네요. 가죽 구두가 2만 원일 리가 없죠. 사실 그 신발은 무려 1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어요. 할인을 많이 해줘서 10만 원인 신발인데 하나뿐인 손주분이 면접하러 간다니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원래 가격을 알면 괜히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 일부러 2만 2천 원이라고 거짓말도 하면서요. 저는 어르신이 선물할 수 있게 신발을 박스에 담아 리본도 묶어주고 쇼핑백에도 넣어드렸어요. 여기 제 명함 넣었으니까요. 혹시 신발 망가지거나 더러서 닦아야 할 때 언제든 들고 오세요. 저희 가게에서 신발 사셨으니 제가 나중에 닦는 거랑 고쳐드리는 건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신발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명함 가지고 오시면 그때도 제가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 손주 꼭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어르신은 아까 가게를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떠나셨어요. 그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보는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딸아이에게 전화로 이야기해줬어요. 이야, 정말? 역시 우리 아버지 진짜 멋지다. 너무 멋있는데? 아버지 덕분에 그 사람 정말 좋은 곳에 합격할 것 같아. 딸아이의 칭찬을 들으니 더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아버지도 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원래도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제 가게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일은 그냥 가슴 따뜻한 에피소드로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한 3개월쯤이 흘렀을까 한 청년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청년은 제가 할아버지에게 구두를 팔 때 넣어주었던 명함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 명함을 딱 보자마자 아, 이 청년이 그때 어르신이 말씀하셨던 손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혹시 그때 면접 본다던 손주? 네, 맞습니다. 사장님 그때 덕분에 저 면접 합격했어요. 양복 맞추느라 돈을 다 써서 그 전까지 그냥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면접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발이니까 그래도 앉아있으면 티는 나지 않겠지 싶었는데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구두를 신고 본 면접은 전부 다 붙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전부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만 원이라고 판매하셨던 구두 찾아보니 원래는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저렴하게 주신 것 같아 제가 첫 월급 받으면 꼭 제 값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할아버지에게 친절하게 해주신 것도, 비싼 구두를 일부러 저렴하게 팔아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번듯하게 차려입은 청년은 고맙다며 저에게 돈을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 준비했다며 작은 선물도 챙겨왔는데 안에는 달콤한 케이크가 들어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때 판매했던 구두를 신고 있었죠. 환하게 웃으면서 뿌듯한 표정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며 제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청년의 얼굴을 보니 벅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옆집 형이 아버지 덕분에 취업도 하고 결혼도 했다며 그 빚을 갚겠다고 찾아왔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마음은 알겠지만 케이크만 받을게요. 나도 딸아이돈 아버지 마음으로 했던 일이라 정 부담스럽다면 입사 선물쯤이라고 생각해줘요. 대신 그 돈으로는 정성스럽게 키워준 할아버지에게 맛있는 거 사드려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누군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면 꼭 이번 일을 생각하며 도와주고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까 고맙다는 그 마음만 받을게요. 이렇게 면접도 훌륭하게 합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찾아와줘서 나도 고마워요. 청년은 그래도 돈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이미 2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던 거니 그걸로 값은 충분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마침 본가에 놀러 온 딸 아이와 케이크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할아버지 손주가 면접에 합격해 첫 월급을 받았다며 케이크까지 사들고 왔다는 말에 딸아이는 엄청나게 놀라더라고요. 우와, 할아버지가 그 친구를 정말 잘 키우셨나 보다. 그렇게 도움받아도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고 지나가거나 그게 아니라도 뒤늦게 값을 지불하겠다고 찾아오는 건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 할아버지도 그 손주도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아. 아버지 덕분에 두 사람 다 엄청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네. 덕분에 나도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도 먹게 되고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 어느 순간 내가 파는 게 단순히 구두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합격으로 가는 수단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손님들이 더 특별해 보이기도 했어요. 오지랖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손님이 올 때마다 구두를 왜 사는지, 언제 어떻게 신을 것인지 상세하게 물어보고 더 신중하게 선택을 도와드렸죠. 손님 입장에서는 이 아저씨가 왜 이러나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딱 맞는 제품을 골라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번에는 제 구두가 그 사람 인생의 어떤 부분을 바꿀지 모르니까요. 또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손님들도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후 3년 정도가 흐른 후 딸아이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 아버지도 좋아할 거라며 자리를 마련하더라고요. 내가 애지중지 키운 우리 예쁜 딸 마음을 대체 어떤 놈이 훔쳤나 궁금했어요. 모든 딸 가진 아버지들이 그렇듯 약간은 근엄한 표정을 준비하고 식사 자리에 나갔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딸아이가 웬 남자와 걸어 들어오는데 다른 것보다 신발이 먼저 눈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아버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많이 놀라셨죠? 제가 그때 들어갔다는 회사가 사실은 따님과 같은 곳이었어요. 입사하고 나서도 한동안 몰랐는데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같은 구두 가게 사장님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 신기하죠? 저도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저보고 구두가 참 예쁘네요 하길래 저희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대답했는데 자기 구두도 엄청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 아버지가 전에 말해준 10만 원짜리 구두를 2만 원에 어르신에게 팔았던 이야기랑 똑같더라고요. 혹시 그 구두 가게 이름 아냐고 물어봤는데 지갑에서 고이 보관한 명함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 명함을 보더니 여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곳이에요라고 대답하길래 처음에는 이런 우연도 있구나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구두가 저희 인연을 맺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 걱정 많이 했어요. 자기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아버지랑 둘만 사는데 아버지가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손님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사이로는 별로일 수 있다고. 그래서 자리 좀 잡을 때까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는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얼른 말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고 싶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사장님, 아니, 아버님,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손에만 자라서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귀하게 키우신 딸 보내기 아까운 마음도 이해하고요. 하지만 그동안 누구보다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도 정말 열심히 알뜰하게 돈을 모으고 불려서 이번에 아파트 청약도 당첨됐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지만 저 따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성공해서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청년은 식당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결혼하고 싶다며 데려온 친구가 그 청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놀랐는데 심지어 제 허락을 받으려고 몇 년간 돈을 모으며 살 곳을 마련했다니. 솔직히 이렇게까지 내 딸을 위해 노력하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까요? 청년, 아니 사이의 인성에 다시 한번 놀라며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보잘것없는 집안에 귀한 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덕분에 자신이 죽기 전 손주 녀석 잘 사는 모습 볼 수 있다며 인사도 하셨죠. 사이는 제 딸에게 너무나 좋은 남편이었어요. 사람이 반듯하고 똘똘해 회사에서도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더군요. 또 수완이 좋은 건지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재테크에도 눈이 밝았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펀드와 주식을 몇 개 구입했는데 몇 년 후 그중 몇 가지가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리며 두 사람은 청약받은 아파트의 대출도 한 번에 상환했습니다. 결혼 전 사이가 마련한 아파트 시세도 차근차근 올라갔어요. 서울 어디든 집 하나 사놓으면 금값이 된다는 시절이었기에 더욱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강북에서는 그리 돋보이지 않았던 지역이 갑자기 한강을 앞에 두고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며 호재를 맞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살던 아파트의 값도 날이 갈수록 올랐고요. 덕분에 딸아이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돈으로 힘든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도 없는 남자 만나 결혼한다며 주변 친구들이 걱정을 했다는데 이제는 다들 부러워한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은 시집살이에 시달리며 남편은 주식에 손을 대기만 하면 마이너스라 집안이 바람잘 날이 없다면서요. 결혼 후 꼬박 5년간 딸은 시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냈고 사돈어른은 태어난 첫째 손주를 보시고는 며칠 후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딸 고생 안 시키고 예쁜 아이들 낳아서 잘 살면 그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한 후 15년이 지나고 저는 상상도 못할 선물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이미 예쁜 손자, 손녀만으로도 큰 선물이었는데 어느 날 사이랑 딸이 저를 차에 태우고 중랑천이 흐르는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추더군요. 무슨 일인데 나를 꼭 가자 그래. 여기는 왜 온 거고, 응? 너 이사하게? 하긴 이제 애들도 크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어떤 것 같으세요, 아버님? 아유, 좋구나. 앞에 강도 흐르고 주변도 조용하니. 근데 너희는 지금 사는 곳이 교통도 편하고 애들 교육하고 생활하기도 좋지 않니? 그렇죠. 근처에 학교도 초중고 다 있고 큰 마트도 있고 학원 다니기도 편하고요. 그래, 여기도 강도 있고 산도 뒤에 있어 좋기는 한데 젊은 사람들 살기에는 너무 조용한 것 같구나. 나 같은 노인들이나 살면 모를까. 그렇죠? 여기 어르신들이 살기에 딱 좋은 것 같죠? 그래, 애들 학교 가까운 데로 한번 다시 알아봐. 딸아이와 사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 여기 제가 준비한 아버님 새 집이에요.
지금 사시는 곳 너무 오래된 건물에 앞쪽이 도로라 매연도 많고 주변이 워낙 시끄러워서 힘들어하셨잖아요. 저희 지난번 샀던 상가에 엄청 유명한 미국 커피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대박 났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값에 팔았는데 마침 여기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아버님 좋은 곳에 집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여기다 싶었죠. 주변 자연 경관도 좋고 저희 집이랑도 멀지 않아서 여기가 딱이다 싶었어요. 그동안 저 믿고 이 사람과 잘 살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식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인데 돈도 부모도 가족도 없는 남자한테 보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요. 처음 제 구두를 팔아주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사이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딸아이도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지으며 웃고 있었죠. 사이가 마련해준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무려 10억이에요. 제 평생 이렇게 비싼 곳에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사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도 살아보네요. 지금도 사이는 제 딸을 공주님처럼 대하면서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며 잘 살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그런 두 사람을 닮아 아주 똑똑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친절로부터 시작된 행운들이 모여 지금 우리 가족의 삶을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말려도 구두 가게를 닫을 수가 없는데요. 누군가에게 또 큰 할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좋은 구두를 저렴하게 내어줄 마음으로 오늘도 구두 가게를 열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